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토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은 최종 34.74%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투표율 편차가 두드러졌는데 각 당은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면서도 최종 결과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이틀째 대기줄이 투표소 건물을 겹겹이 에워쌀 정도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투표 시작도 전부터 기다린 지긋한 어르신부터 점심시간 짬을 내 투표소를 찾은 직장인까지 종일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또 운동을 하고 바로 직장으로 나가는 터라 지금 시간이 또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사전투표를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피곤하진 않으세요? 상쾌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최종 34.74%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인데 오후 들어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36%를 넘겼던 지난 대선보다는 2%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56%를 넘기며 전국 최고였고 대구는 전국 시도군 가운데 유일하게 20%대에 머무르며 가장 낮았습니다. 무당층이 많은 이른바 스윙보터로 꼽히는 수도권과 충청 투표율이 대부분 30% 초반대 저조한 기록을 보인 건 역시 눈여겨볼 만한 지점입니다. 지난 20대 대선과 달리 사전투표가 이틀 모두 평일에 치러지며 유권자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은 평일 투표에도 30%가 넘는 투표율이 나온 건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투영된 거로 봐야 한다고 자평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이 높은 투표율을 보인데 고무된 기류가 감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함과 의지가 모여 만들어진 기록입니다. 투표는 총칼보다 강합니다. 투표하면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괴물 독재를 막겠다는 국민들 의지가 투표율에 반영된 거라며 막판 반전이 시작되고 있다 맞받았습니다. 다만 사전투표 선호도가 높지 않은 보수 지지층 특성상 본투표에서 결집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선관위의 부실관리 논란에 당 차원에서 직접 감시 감독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풀이됩니다. 6월 3일 본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킵니다. 국민이 투표로 말하지 않는다면 선관위의 변명과 무책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마다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건데 이번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에는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사전투표 기간, 투표장에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인 선거사무원이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 2차례 투표한 혐의로 체포됐고요.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됐다고 신고했지만 자작극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사전투표소입니다. 이곳에서 60대 여성이 사전투표 첫날 정오쯤 남편 신분증으로 먼저 대리투표를 했습니다. 5시간 뒤엔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다시 투표해 이상하게 생각한 참관인에게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당 투표지는 확인은 일단 현재로서는 확인은 못하겠죠. 들어갔으니까. 이 여성은 해당 투표소의 선거사무원으로 강남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돼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계약직이니까 막급인가 뭐 이럴 겁니다. 직위해제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선관위는 여성의 남편 역시 범행에 공모한 건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함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투표 이튿날 아침 경기도 용인시 주민센터에서 20대 여성이 사전투표 도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관외 선거를 할 경우 받는 회송용 봉투 안에서 기표된 용지가 발견됐다고 참관인에게 알린 겁니다. 여성은 봉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된 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혼란을 부추기려는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이 타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은 뒤 직접 해당 봉투에 넣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여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한편 부정선거 우려로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겠다며 선관위 건물에 남녀 2명이 몰래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하동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이어졌고 인천에서는 선관위 제지에도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참관인이 체포됐습니다. 이어서 윤태인 기자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2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손에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푸른색 가방도 보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밤 11시 반쯤 서울 구로구 선관위 건물 복도에 누워있던 이들은 4시간 만에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회원으로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해 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날 밤 경남 하동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관위 건물 뒤편에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부정선거가 없도록 감시하려고 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가좌동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는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인천 서부경찰서에 붙잡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일에 완장이나 흉장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는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성은 선관위의 제지에 불응하다가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않는 참관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치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장남의 과거 댓글에 대해선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라며 사과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나흘 전 방송사 유튜브에 출연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이 후보가 강조하는 내란 종식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질문에 처벌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강요들 사이에 숨어 있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많이 숨어 있어요. 정부에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죠. 이 후보는 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를 방해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정치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 보복은 없을 거라던 약속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중대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정치인이라고 봐주는 게 정의로운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해요. 왜 계엄하는 날 밤에 국회의원이 국회로 가야지, 본회의장으로 가야지. 왜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경제정책에선 인공지능을 모든 산업 분야 전반에 도입하고 민간과 정부가 합쳐 모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재차 약속했고 지역화폐와 추경을 통한 내수 경기 회복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지난 대선에서 패했던 강원과 충북 지역을 찾아 유세하며 막판 부동층 표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장남의 과거 인터넷 글 논란엔 과한 표현을 올린 건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라고 사과하면서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법적 제재가 뒤따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 충청과 경북 등 이른바 경부선 라인을 따라 집중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선 본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경기 평택을 시작으로 충북 청주와 세종, 대전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이어 내일은 울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을 찾아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와 충청, 강원을 돌며 90시간 논스톱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경쟁자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경제를 살리려면 퇴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일자리 중심 성장론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을 나흘 앞두고 김문수 후보는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더러운 입과 지저분한 손, 국민을 속이는 머리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맹비난했습니다. 무자격, 파렴치, 그때 말 바꾸기만 하는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어 일자리 중심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대전환 정책 MS 노믹스를 발표해 차별화에 나섰는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와 잠재 성장률 3% 달성 등 구체적인 목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성장은 일자리에서 시작되고 일자리는 분배와 복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 둘째 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끝날 때까지 나흘 연속 외박 유세에도 돌입했습니다. 24박 25일간 민심 탐방으로 역전을 일궈낸 2010년 경기지사 선거 사례를 재현하겠다는 건데 새밀의 민주당 인사들도 유세에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고 김문수와 함께하고 있는 김 후보는 유세 내내 계엄에 사과한다며 연거푸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비상계엄 선포로 도망다녔던 자신의 경험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돼도 계엄 선포는 절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엄을 안 하고 우리 국가를 편안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다짐을 담아. 부실한 선거 관리로 논란을 빚은 선관위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죽기 살기로 해야 한다며 사전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90시간 논스톱 외박 유세를 벌이고 있는 김문수 후보, 이후에도 전국을 돌며 막판 총력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이틀째 강원도에 머무르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선 뒤 경북으로 내려가는 동해안 유세를 펼칩니다. 김 후보는 홍천군에서 일정을 시작해 속초시를 들른 뒤 강릉시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동해안을 따라 경북 울진과 포항을 방문합니다. 포항에서 해군 초계기 사고 순직 장병을 조문하고 저녁에는 경주시에서 합동 유세를 진행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에도 수도권 표심 공략을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바다의 날을 기념해 인천 월미도에서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후 안양과 수원 등 순으로 경기 남부 지역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막바지 행보는 민생 회복과 성장으로 요약됩니다. 출마 선언 때부터 내걸었던 핵심 키워드들인데 경제 활성화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해 최대한 표를 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을 존중하고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불안을 가져왔던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취지인데 동시에 서민과 중산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시장 활성화도 거듭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는 갈 거다. 이 후보의 이런 행보를 두고 민생 회복과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출마 선언 때부터 강조했던 핵심 비전이 다시 전면에 등장한 셈입니다.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승부처 중도층으로 지지를 최대한 넓히려는 의도인데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 이 후보가 이틀 연속 충청권을 찾은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민주당도 국민 통합과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선 크게 이기는 게 중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표차가 좀 나야 됩니다. 나라가 너무 어려운데 최소한 한 1, 2년은 안정적으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이게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막판 변수 최소화를 위해 말과 행동도 거듭 조심하자며 끝까지 자세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한 표 한 표 정성으로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성들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걱정과 경계를 가지고 다만 이재명 후보 아들의 사생활 논란 등을 고리로 한 경쟁 후보들의 거센 공세는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정면 대응하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최종 표심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대선 레이스 막판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꼽혔던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의 범보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는 사표 방지 심리와 함께 이른바 저수지론 등의 3자 구도 속 희망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 시점부터 범보수 최대 화두는 반 이재명 빅텐트 구축,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 문제였습니다. 화합하고 더 또 우리 당만이 아니라 폭을 더 넓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광폭의 빅텐트를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공동정부와 개헌을 고리로 이낙연 전 총리 측 지지를 끌어냈지만 사전투표 종료 전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애초 선거 전략상 한 배를 타기 어려웠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꽃꽃문수 이미지 등 윤 전 대통령 그림자가 짙다고 평가됐던 김문수 후보. 반면 이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자신이 윤석열 정권 창출 공신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는 점을 거론하며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선거가 1강 1중 1약 구도로 흐르면서 완주에 따른 범보수 내 책임론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워졌다는 측면도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그 당에 새로운 지지층을 편입시키고 대선과 지선이란 전국 단위 선거 승리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허위 의혹 제기를 통해 가지고 생사를 잘라내듯이 도려낸 것이거든요. 표의 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단일화 골든타임을 넘긴 국민의힘, 자연스레 표로 인한 단일화를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준석 후보 주요 공약과 정책을 반영하겠다고 끈을 놓지 않는 동시에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당선된다는 의미의 준찍명으로 사표론을 부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전략적 판단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보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최대한 수용하고 일각에선 이준석 후보의 완주가 물을 가둬두는 저수지처럼 이재명 후보로의 2030 중도층 표 유입을 일부 막을 거라는 저수지론도 제기됩니다. TV토론에서 불거진 여성 신체 폭력 표현 인용을 두고 이준석, 이재명 후보 사이 발생한 충돌도 변수로 꼽힙니다. 김 후보는 설전에 거리를 두는 가운데 양측 모두의 악재로 작용하면 득표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문제의 발언을 인용한 이준석 후보가 언어 폭력과 여성 혐오를 자행했다면 그 발언을 실제로 했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혐오와 폭력의 당사자가 아닙니까? 물론 상당수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고 남은 기간 이준석에서 김문수로의 온전한 지지세 이동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단일화 꼬리표를 뗀 두 후보, 굳어진 3자 대선 구도가 막판 선거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의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유가족과 조문객들은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장병들의 희생을 애도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젊은 군인 4명의 사진이 하얀 국화꽃에 둘러싸였습니다. 늘 함께였던 동료를 이젠 만날 수 없다는 참담한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내는 길, 가슴에 품은 경례 끝에 애써 삼켰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숨진 장병들의 합동분향소가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합동분향소는 순직 장병들이 청춘을 바친 해군 항공사령부 부대 안에 마련됐고 첫날부터 많은 추모객이 찾아 안타깝게 숨진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조종사 박진우 중령과 이태훈 소령, 전술사 윤동규 상사와 강신원 상사가 순직했습니다. 1991년생부터 2000년생까지 모두 20, 30대 청년들입니다. 그런 만큼 가족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특히 고 박진우 중령의 장인은 25년 동안 잠수함을 타고 우리 바다를 누빈 뼛속까지 해군입니다. 누구보다 해군 조종사 사위를 아끼고 자랑스러워했던 만큼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프라이드가 대단한 친구였죠. 해군으로서 비행기를 이렇게 운항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고 목표는 항공사령관까지 자기는 무조건 할 거다.
해군은 일요일인 다음 달 1일 참모총장 주관으로 연결식을 거행한 뒤 이들을 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른바 7초 매매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시기로 구분해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법원은 1차 시기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지만 2010년 10월부터 2년 넘게 이어진 2차 주가 조작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통정 매매로 인정된 김건희 여사의 7초 매매 의혹이 2차 시기에 포함됩니다. 주포 지시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8만 주가 매도되면서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알았다는 의심이 커졌는데 여기 연루된 2차 시기 주포 김모 씨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임원 민모 씨는 각각 28일과 27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직접 매도 지시를 내리고 김 여사 계좌까지 관리한 인물입니다. 민 씨 역시 김 여사 계좌 인출 내역 등이 정리된 이른바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핵심 관계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검찰이 수상한 거래 내역을 고리로 김 여사의 관여 여부를 파고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재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모두 3명, 조만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소환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검찰이 최근 김 여사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지만 소득이 없을 거라는 분석이 큰 만큼 주요 인물들의 진술이 바뀌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선이 끝난 뒤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증거를 이전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은 전 씨가 정치인도 아니고 기도비를 받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가 맞는지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내부적으로 공소장을 검토하고 있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샤넬 가방 수수 의혹으로까지 확대된 검찰 수사의 발단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지난 2018년 공천원금 수수 사건이었습니다. 전 씨는 당시 경북 영천시장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건넨 예비후보 정모 씨 측과 동행한 사업가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이들이 전 씨를 통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 청탁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씨 등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제32조가 적용되는데 전 씨 측은 이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기도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윤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가 정 씨 측을 전성배 씨와 연결해 줬다고 적혀 있는데 검찰은 정 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한 씨가 돈을 일부 돌려준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윤 의원은 전 씨가 자기 이름을 팔아 공천 장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돈 거래나 공천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 검찰은 윤 의원은 물론 한 씨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주체인지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이 윤 의원에게 전달된 건지 전 씨가 돈을 활용할 재량권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검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의 피의자 전환과 한 씨의 기소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 다만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돈을 윤 의원 측에 전달하기로 양측 사이에 명확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윤 의원이나 한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이 의문의 여지 없이 수사를 완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재진이 충실하게 취재했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YTN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23년 7월부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과거 사건 판결문과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인사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고 뒤늦게 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위원장은 일방적 주장만 담은 악의적 보도라면서 YTN 전 사장과 취재한 기자들을 고소하고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됐고 이 전 위원장 측 입장까지 확인했다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당한 취재를 했다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더해 취재진이 충실한 취재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관련 의혹이 불거진 건 이 전 위원장이 청와대 참모일 때고 보도된 시점은 방통위원장 후보자 당시라는 점을 짚으며 공적 인물은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통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YTN 기자들을 형사 고소한 사건은 경찰 수사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25% 자동차 품목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대미 수출 부진이 본격화됐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 소비와 투자는 물론 전산업 생산도 감소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는 석 달 만입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미 수출 자동차에 25% 품목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지난달, 자동차 대미 수출은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현대차그룹 미국 조지아주 공장도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이 4.2% 줄면서 5달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수출도 감소했는데 미국 현지 자동차 특히 전기차 생산 공장 가동이 시작됐고 관세 효과도 일부 혼조된 결과 자동차 생산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도 한 달 전 생산이 크게 늘었던 기저효과로 2.9% 줄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전산업 생산이 한 달 전에 비해 0.8% 감소하면서 석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내수 지표인 소비와 투자도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가 통신기기와 컴퓨터, 일복 등을 중심으로 0.9%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와 공사 진척도인 건설 기성도 2달 연속 줄었습니다. 결국 지난달 국내 산업은 지난 1월 이후 석 달 만에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 경기를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1, 4분기 정도에 바텀을 치고 좀 완만하게 올라갈 거다. 건설 경기는 지난 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그때 굉장히 올랐던 과잉 투자가 특히 지방 중심의 과잉 투자가 이제 해소가 하반기에 저점을 찍으면서 좀 올라가지 않겠냐.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 경기 부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대에 그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미국발 관세가 완화되더라도 성장률이 0%대를 벗어나기 힘들다면서 금리 인하 속도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석 달 만에 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2월 1.5%에서 0.8%로 0.7%포인트나 내려갔습니다. 0%대 충격을 이끈 건 내수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으로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성장률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 불안으로 수출이 흔들린 것도 한몫했습니다. 문제는 관세 변수가 우호적으로 작용해도 0%대 전망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관세율이 상당폭 인하된다 해도 올해 성장률은 0.9%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세 쪽도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한국 경제가 역성장하고 올해 0%대 성장률이 나오는 그런 원인을 내수 쪽에 두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낮췄습니다. 성장률이 올해 전망치와 같았던 2009년 세계금융위기 때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건데 꿈틀대는 집값 영향이 컸습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클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이 기업의 투자라든지 좀 실질 경기 회복보다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저희들이 코로나 때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경기를 고려해 추가 인하 폭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단기적으로 기준금리가 2%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안보 회의로 꼽히는 샹그릴라 대화가 싱가포르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미중 긴장 고조로 미국의 새 안보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주한 미군 감축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신호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 올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수장들이 모였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으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을 꼽으면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When the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for global leadership could create constraints and a side effect for each of us, without us willing or even able to imagine handing our interests over to one or the other, how to react. 미중 간 군사 경제적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샹그릴라 회의에서는 2기 트럼프 정부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미국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연설에 나서고 일본도 중국 견제 전략인 원 시어터 구상을 발표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국방부장이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급이 낮은 대표단을 보내 맞대응은 피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국 억제 구상이 주한미군 배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AP통신에 중국을 가장 잘 견제하기 위해 병력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병력 감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 억제에도 최적화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겠다는 의미인데 아직 세부 전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 가운데 4,500명이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미 국방부는 부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태세 변경은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혀 곧 출범할 차기 정부의 최대 안보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세계인권기구연합 간리의 특별심사를 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걸 비상계엄 당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안건 의결 당시에도 논란이 됐는데 2004년 이후 대부분 A등급을 유지해온 인권위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는 118개 국제인권기구들이 모여 각국 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곳입니다. 우리 인권위는 2004년 이래로 대부분 기간 A등급을 유지해왔는데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에서 특별심사를 요청하면서 지난 3월 심사가 개시됐습니다. 간리 내부의 승인소위원회는 각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해칠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특별심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그만큼 최근 인권위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본 겁니다. 간리는 특별심사를 위해 우리 인권위의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응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했던 노력 등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작성한 답변서 내용 가운데 계엄 당시 대응과 관련한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안건을 의결한 것을 계엄 선포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꼽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가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받고 방어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어요. 중대범죄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건은 의결 당시에도 내란 혐의를 받는 권력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아 위법 부당하다. 이번에도 지적이 잇따랐지만 결국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를 답변서에 포함해 의결했고 그대로 관리 측에 발송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서 지금도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좀 볼까요? 저 옳은 선택했다 생각합니다. 관리의 특별심사는 오는 10월에 있을 예정인데 만약 A등급 유지에 실패하면 인권위는 국제기구 회의 참석 등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 논란 이후 후보들의 여성 공약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던 여성가족부를 두고 후보 간의 입장차가 명확히 갈렸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혐오 발언을 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인 성차별을 겪고 있어 여가부를 폐지할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남성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성이든지 그 성을 이유로 좀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지 않게 할 필요가 있겠다. 요즘은 성차별을 하면 남성이 차별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띄웠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논란을 빚은 이준석 후보와 차별화를 앞세워 여성층 표심 공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여권 신장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여가부 존폐에는 유보적입니다. 공약집을 통해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정책을 총괄 조정할 인구 청년 가족부 신설을 제시했는데 기존 여가부에서 가족과 관련한 기능을 떼어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가부 없애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여가부를 무조건 확대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가정,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우리 정부의 역할을 섬시하고 또 더 확대해 나가고. 이준석 후보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며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 부처 축소를 1순위 공약으로 내건 상황입니다. 전통적 지지층인 20대 남성을 겨냥한 것으로 읽힙니다. 그 부처가 왜 존재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부처들은 좀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성평등 부총리를 신설해 여가부 장관직을 겸임하도록 하겠다며 가장 전향적인 입장입니다.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폐지가 추진됐지만 구 야권과 여성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15개월째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극명하게 부처의 운명이 갈리게 된 건데 여성 신체 발언 논란으로 또다시 여가부 존폐가 선거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최근 중국과 홍콩 등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방역 모범국으로 뽑혔던 타이완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국내 상황은 안정적이지만 예년 양상을 고려해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이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응급진료 환자가 4만 명을 넘어섰는데 전주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환자가 폭증했습니다. 타이완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환자가 8월 초까지 17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우려하며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한 해 한국인이 100만 명 이상 찾는 인접국 타이완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우리 방역당국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최근 한 달 동안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밀폐된 실내에서 활동이 많아지면 코로나19가 유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정부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유행 국가 여행 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입국할 때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 임신부,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와 백신 접종을 받을 것도 강조했습니다. 고령층이라든지 면역 약화 질환자들에 있어서는 전해 바이러스랑 별로 차이가 없이 굉장히 중증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권고해 드립니다.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의사단체는 정부를 향해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공급 현황을 점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조기 대선 전국으로 요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권력을 소재로 한 연극이 눈길을 끕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줄리어스 시저를 재해석한 작품인데 유승호와 손호준이 참여합니다. 또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작품도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내 살인은 정당하다. 시저를 암살하면서 결국 또 다른 독재자를 탄생시킨다는 정치적 아이러니를 풀어낸 연극 킬링 시저입니다. 권력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저항, 그 파장은 어디까지일까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사회가 지금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끝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의지를 지킬 수 있는 인간의 뭐랄까요, 저항이랄까. 로마 공화정을 연상시키는 원형 무대에는 배우 유승호와 손호준이 호흡을 맞추며 연기의 영역을 확장합니다. 배우분들 그리고 우리 코러스 배우분들까지도 아직까지도 대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얘기를 하면서 더 탄탄하게 좀 연극을 만들어 가보고 싶고요.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킬링 시저라는 작품에 매료돼서 저희가 지금 여기 무대에 서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연극의 매력이지 않을까. 지난해 아카데미 작품상 최종 후보에 오른 화제작 패스트 라이브즈의 감독이 쓴 희곡도 한국에서 초연되고 있습니다. 만제도에 사는 3명의 해녀와 미국 뉴욕에 사는 극작가의 이야기를 교차해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해녀 할머니들도 극작가도 사회적 소수자예요. 해녀 할머니들은 세상에 단 3사람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영은 다수가 백인인 그런 사회에서 아시안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관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 자막을 제공하는 이번 연극은 서울 공연 이후 대전과 제주 관객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다음 주 열자고 한 2차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대표단이 이스탄불로 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휴전 조건을 담은 각서부터 제시하라며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 만날 대표단이 협상 장소인 이스탄불로 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월요일 아침 2차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의 3자 정상회담은 양자 협상에서 성과가 먼저 나온 뒤에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자 회담 여지를 열어뒀지만 러시아가 선을 그은 셈입니다. Безусловно, они востребованы, но они должны быть подготовлены. И сначала должен быть достигнут результат на прямых переговорах делегаций двух стран. 양측은 휴전 조건과 입장을 담은 각서 공유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문서를 먼저 전달한 뒤 러시아 측의 초안을 요구했는데 러시아는 협상장에서 제시하고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같은 러시아의 태도가 시간을 끌기 위한 기만책이라며 서방의 제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Так званий меморандум, який вони обіцяли, і начебто більше тижня готували, досі ніхто не бачив.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를 찾은 중재자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만났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같은 날 피단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2차 협상 준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협상이 성사될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협상에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안보자문단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종전 논의가 더욱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중국의 유명 관광지 장자제 주변에서 쓰레기와 가축 분뇨로 가득 찬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이제 막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중인 중국에선 각지에 버려진 양심이 산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효도 관광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중국 후난성 장자제. 그 주변에 있는 150m 깊이의 동굴입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스티로폼과 페트병, 비닐봉지 등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溶洞底的上面应该有5-6层楼那么高吧。溶洞很适合丢垃圾啊。你再看一下这个人有多小。 언제부터 흘러내린 건지 새까만 분뇨 찌꺼기가 석순처럼 자랐고 곳곳에 썩은 물도 고였습니다. 因为时间这边地下停可能特别多，离主场都有点近的，偷偷出来非常的臭。 오랫동안 방치돼 온 오물투성이 동굴이 발견된 건 최근 폭우가 내린 뒤였습니다. 이 지역 식수원인 하천에 유입된 오수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역추적하다가 덜미를 잡은 겁니다. 현지 당국은 주변 돼지 사육 농가 등 3곳을 무단 오물 배출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一直里面就是这个溶洞产品不适合养殖，可能出去就是要进行处理禁养。 앞서 관영 CCTV는 장시성 핑샹에 있는 35,000제곱미터 56톤 규모 쓰레기산의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헐값을 받고 생활 쓰레기와 건축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온 업자들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害怕这个卫生排出来，所以怎么办呢？这上面覆盖一些土，这个是骗人的把戏，迟早是要露馅的。 2019년이 돼서야 분리수거를 본격화한 중국은 올해 강제 규정을 전국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왕년의 스타 선수 출신 감독들이 차례로 프로팀 사령탑을 맡으면서 프로농구의 새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농구 전성기를 이끈 스타 감독들의 양보 없는 승부를 예고하면서 다음 시즌 기대감이 벌써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한 건 현대모비스입니다. 선수 시절 우승 반지를 6번이나 낀 모비스의 심장 양동근 당시 수석 코치를 감독에 앉히면서 많은 농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꿈만 꾸던 일이 이렇게 현실로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더 어깨가 무겁고.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KCC는 오빠 부대 원조 이상민 감독 선임을 발표했습니다. 이상민 감독은 삼성에서 지도자로서 한 차례 실패를 맛봤지만 자신의 등번호가 영구 결번된 친정팀에서 재기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구단도 국내 최고 가드로 인정받는 허훈을 이상민 감독 품에 안기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밖에서는 제가 이 선수들을 잘 이끈다 그러면 훈이가 그 코트 안에서 잘 또 선수들 이끌어 또 줬으면 하는. 4년 만에 KT 감독으로 코트에 복귀한 문경은 감독은 당장 다음 시즌 우승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허훈을 내줬지만 SK 감독 시절 우승을 합작한 김선영을 영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후배 감독들과의 지략 대결에서 지지 않을 자신이 생겼습니다. 구단이 그 우승이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무한대 느끼고 있고 또 지원도 전폭적으로 해주신다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우승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지난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붙은 SK 전희철 감독과 LG 조상현 감독까지 한 시절 코트를 주름잡은 스타 감독들이 모두 우승을 목표로 다음 시즌에 뛰어들 전망이어서 프로농구를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커진 분위기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중부 도시 모크와에서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17명으로 늘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국가비상관리청은 현지 시간 30일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117명으로 집계됐다며 실종자가 많아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밤부터 내린 폭우로 최소 50채의 주택이 유실되거나 침수됐다고 현지 당국은 전했습니다. 주말이자 단오인 오늘 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7도로 선선하지만 낮에는 29도, 대구가 28도까지 올라서 덥겠는데요.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까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전국이 매우 높음인데요. 볕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외출을 피하고 외출을 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인천만 오전에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청주 16도, 대구가 11.4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9도까지 오르겠고 청주, 대전 2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